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공지한 가운데 다음 주가 여야 정치권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탄핵 인질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테러 협박과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는 것은 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다. 한덕수 총리 대행의 기각이 되면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민 앞에 석고 대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있었지만 일단 민주당은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네요. 네, 2시에 발의를 하기로 해서 발의가 됐고요. 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간에 권한쟁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네. 만약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그거를 여야 합의로 미룬 것은 국회 추천권을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라. 어떤 기속령에 대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3주 가까이, 한 21일 정도 되는 것이죠. 21일을 거의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임명이 원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될 부분인데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민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이게 3주가 됐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일반인도 헌법에 도전하면은 처벌을 받는데 고위공직자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가만히 둬야 되냐? 라는 측면에서는 한 2주 전에 벌써 탄핵을 발의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좀 꾸물거리는 부분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일과 겹치면서 조금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멈출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발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여러 번에 이제 탄핵을 할 때 일선 검사들까지 탄핵하는 부분들을 좀 과하다는 비판을 해왔으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해야죠. 100번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는 발의였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발의. 민주당은 뭐 탄핵을 29번 했었으니까 30번 채우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성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을 정치 정쟁의 수단으로 써왔다는 의미의 비난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권한대행을 또 탄핵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선고가 월요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니까 한덕수 총리 복귀 전에 또 권한대행 탄핵을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이런 의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모른 상태에서 만약에 그것이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까지 의결이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권한대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텐데. 그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가장 경험도 많고 식견이 높은 두 분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무역 관련한 관세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는 대응할 사람이 없어서 미국에서 지금 상대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방법까지 써서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버리고 일을 못하게 한다.
도대체 국정에 대한 걱정이 있는 정당이라면 이런 수단까지 써서 또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무모한 시도이고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면 민주당의 이 30번째 탄핵안 의결 시도는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앞서 잠깐 스텝이 꼬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월요일 24일 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별개의 문제죠. 제가 말씀했다시피 늦은 감이 있다. 빨리 했었어야 이런 뭐 좀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과는 무관한 부분이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계속해서 헌재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헌법과 헌정 질서를 그냥 아예 무시하고 있는 공직자를 두는 게 맞느냐. 그런 사람들을 두지 말라고 탄핵이라는 절차를 법률에 둔 것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설마 나를 또 탄핵하겠어? 그런 좀 의도에서 계속해서 헌재의 결정을 뭉개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도를 단호하게 했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0번째 줄탄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철회까지 했을 때 철회의 내용까지 해서 30번이고요. 실질상 탄핵 소치 의결이 된 게 한 17번입니다.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18번째가 되겠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허투루 해태하고 태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죄에 이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책임감 없는 모습에서 국정원란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지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줄탄핵이라는 부분이 국회의 권한이고 그게 없으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견제를 하려는 야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탄핵이라는 것은 의결이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된다는 면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탄핵을 당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된 여러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8명이 다 민주당은 8전 8패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제 탄핵에서 기각이 돼서 업무에 복귀했잖아요. 네. 무려 98일 동안이나 업무를 못했습니다. 98일 동안 기관장이 없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운영됐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1차 정의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이고 행정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기관장이 없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지검도 마찬가지죠. 98일 동안 지검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방법을 썼을 때 그 탄핵을 당한 공직자가 업무를 못한다는 점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제부총리의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그것을 생각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탄핵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생각도 없이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그런 국정 운영의 마비라는 측면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정치적인 공략만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정 운영의 마비라는 부분들을 두 축으로 생각해 보시죠. 민주당이 이런 많은 탄핵을 했다는 측면에서 국정 마비가 나라가 멈췄나요? 그거는 그냥 이 상대편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했을 뿐이에요. 본인들의 정치력의 마비가 왔겠죠. 그걸 풀 생각은 안 하고 비상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이 많아져서 국정이 마비됐는지 이 탄핵이 많이 남발되니까 비상경험을 통해서 국회를 군대로서 장악하고 선관위를 군대로서 장악하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됐는지 그거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탄핵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탄핵이 이르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고위공직자가 본인들의 공직의 무게를 느끼고 맞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처신해야 되는데 권력의 봉사자가 되다 보니까 권력에만 봉사하면 어떡하냐. 그거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봉사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탄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은 결국에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공직자로서 무게를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 그다음에 나머지 윤석열 정부의 많은 감사원장 등이 제대로 국민에 대한 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반론까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38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헌법 체제에서 과연 탄핵 시도가 이렇게 30번을 채울 만큼 강하게 탄핵을 시도했던 때가 있었던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력이라는 권력은 다 절제 없이 다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 마비 사태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나라를 몰아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이라는 것이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최후의 가장 무겁게 써야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은 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최순실 게이트 가담이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비판도 있고요. 일단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자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된 유산 같은 거부권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지? 이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개인적인 보온의 행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 추론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임 기간에 25번을 썼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5번의 거부권을 썼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9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거부권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부권을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키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시에 10년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이에 미르재단의 여러 가지 어떤 이 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때 금융비서관을 하면서 개입이 됐던 게 아니었는데 불기소 처분은 받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담당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해서 안 해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고 당시에 검찰에서 이성윤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아마 공수처에 새롭게 이 수사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주장님 말씀대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17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기껏 하는 행위가 10년 전에 다 끝난 사건을 다시 한번 파서 그때 수사가 잘못됐고 수사를 일부러 잘못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때의 일을 보훈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의 일을 다 끝난 얘기를 그때는 수사 잘했다고 윤석열 당시에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분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수사 잘했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다시 논리를 바꿔서 그때 증거를 다시 찾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때 것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제발 생산적인 일을 해주시길 바라요. 10년 전의 일을 꺼내서 도대체 국민들의 어떤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전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부분들은 왜 그랬을까? 지금 당장도 이 말하자면은 계속적인 범법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이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금 21일째 헌재에서 말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형법상의 이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행범이에요. 그래서 체포를 즉시할 수도 있는 상황에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이 부분으로 저는 이 형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게 훨씬 더 납득이 됐는데 네. 굳이 10년 전치를 꺼내서 이렇게 공수처에다 하는 것들은 저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16년 전인가요? 16년 전에 그 재판에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을 가지고 기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다 피차 일반이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가려가면서 하는 것들이 아무리 정치의 정적을 죽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보복성 아니면 행정보복성, 입법보복성의 어떤 상황들은 좀 서로 간에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반론. 글쎄요. 그때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일은 엄연히 범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고요. 이거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혹을 갖고 고발하는 거예요. 10년 전 일을 다 끝난 얘기를 고발하는 것과 범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이 시기가 오래됐다고 해서 같은 동렬에서 비교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데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본회의? 일단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에게 일단 그 의사를 타진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가 결정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을 명백하게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도 좀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발의를 하고 본회의를 열리는 것은 어차피 국회의장의 몫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얘기를 하겠으나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국민의힘에서 받아줄 일은 없고요.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를 연다면 탄핵 소추안 의결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심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따지고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과의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고요. 네. 결국엔 승소를 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임명하라고요. 왜 헌재의 기소력에 불복하느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나 네. 최소한 공직자라면 헌법과 법률은 지켜야 된다. 그걸 어기면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크게 무리가 없는 탄핵소추의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본회의가 열릴까요? 열리기 전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분명히 또 설왕설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때처럼. 그렇죠. 네.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200이냐 151이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재에서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200이 맞는지 151이 맞는지 이게 이제 나올 거고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심사 그 쟁점 중에 보면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것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는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판단 보고 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왜 오늘이 다른 날도 아니고 금요일 그 일상적인 이 날수로 따지면 그냥 전날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오늘 발의를 했다 하는 것이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루 상관인데 왜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의결이 200을 넘을 거라고 자신하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이 와중에 뭐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한덕수 총리 선고가 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비슷하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뒤에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 예상을 깨고 먼저 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아마 동시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한 총리에 대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아마도 윤 대통령 것을 먼저 하려고 했다가도 네. 이 너무 늦어지니까 도저히 더 늦출 수가 없다는 아마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변론기일 끝난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별다른 쟁점도 없기 때문에 변론기일도 한 번밖에 열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도 윤 대통령 때문에 이미 결론 난 것을 선고를 미룬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맞느냐, 전국 안정에 기여를 하겠느냐 아마 이런 판단도 헌재 내부에서 있지 않았느냐. 결론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당길 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네.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뭐 헌재가 법률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네. 다만 헌재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을 접했을 때 피청구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선입 선출을 요구했었죠. 당시 주심 재판관인 정익주 재판관이 선입 선출은 아니다. 중요도를 따지고 시급성을 따지겠다. 그거는 우리 헌재가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신속 심리를 약속했다고 봐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14일로 기대했던 바가 13일 날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이 했고요. 21일로 한 일주일 무너져서 20일 날 했다고 했는데 20일 날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나옵니다. 네. 이건 뭐냐면 헌재가 좀 정치적인 압박과 고려를 하고 있구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뭐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헌재를 아예 왜 선고기를 내 마음에 맞지 않게 지정했어라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좀 상가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의 한 말과 지금 나오는 결과들이 좀 다른 거를 보면 지금 여론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각 진보 보수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이념적인 어떤 비판을 의식해서 정치적 조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헌재는 물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진보와 보수, 그다음에 여론의 추이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헌법소라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이고 국민이 우선돼야지 이념이 우선돼서 선고기일이라든지 재판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헌법을 지키는 게 국민이 지키는 거고 지금 국민들이 헌정 질서가 이렇게 아직도 혼란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과 희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저는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지금 나와서 거리에서 단식을 하고 있고 매번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안 보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의 부분들이 다 끝났다면 말씀한 대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를 잡고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이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일에 대한 지정은 존중하나 더 길어지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이.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직 오늘 뭐 얘기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하고 또 바로 연달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또 일반 심판이 있어서 또 화요일은 안 할 거고 수요일 날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예상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뒤로 미뤄지는 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즉 그 주 금요일까지냐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갈 것이냐. 어떤 예상이 좀 되십니까? 글쎄,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겠느냐. 네. 항상 이제 금요일에 있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다음 주 금요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26일 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여론이 한 번 더 들끓을 거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틀 후인데요. 금요일이면. 예.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다면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그 주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혹시나 헌재 탄핵 선고 그 내용이 이재명 대표 2심 판결과 연동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오해도 받을 수가 있다고 아하. 봅니다. 그래서 시점을 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좀 멀리 떨어져서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즉 이재명 대표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영향 받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려면 좀 더 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까지도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건 그냥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직도 선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재판관들 간의 어떤 의견 차이 그런 것들이 잘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음 주라고 해서 해소가 되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도 선고가 안 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계속 틀려서 장담하기 쉽지 않네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는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헌법에 대한 유린,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지만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헌법소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아니, 다음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3월 말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땐 26일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28일 금요일이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한 80% 이상은 금요일 날, 28일 날 아마 선거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걸 넘기더라도 4월 초가 될 가능성도 있지요. 이번에 보면은 지난번에 3월 14일을 앞두고 3월 14일을 앞두고 3월 13일에 어떤 선거기일이 지정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선거기일이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선거를 지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마 한덕수 총리의 어떤 선거에 대한 심판이 끝난 뒤에 바로 금요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두고 목요일쯤에나 그 다음 주 초에 대한 선거를 잡거나 그 정도인데 일단은 헌재의 결정 앞서도 얘기했지만 존중하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 더 이상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그런 오명에 들어가지 않는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 갖는 것이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왜 늦어지느냐, 뭐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아니면 만장일치를 위해서 의견 조율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 중에 한 가지가 한덕수 총리가 내란죄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선고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선고가?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 내란죄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을 발동함에 있어서 네. 한덕수 총리가 묵인했냐, 뭐 방조했냐, 뭐 이런 부분이 쟁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계엄령 발동이 위법했냐, 위헌적이냐 이 판단을 해야 그 다음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령 발동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과정에서의 일부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부 헌법재판소의 이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 그 주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도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의 선고기를 봤을 때는 3월 13일 날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을 전원 기각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 네.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가 절차를 잘 거쳤고 위법에 대한 행위가 소명이 분명하다면 탄핵 소추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 결정문이 있어요. 이 결정문이 중요한 이유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거는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다. 그 통치행위는 어떤 거냐면 야당의 탄핵 소추의 남용, 남발이라고 했죠. 그 남발에 대응하는 차원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게 탄핵 소추의 남용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그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나올 만한 결정문에 주목할 점들은 결국에는 이 그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네. 그 안에서 내란쟁의에 대해서 가담했거나 또 동조했거나 묵인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내란죄 그 비상계엄 자체가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묵인했거나 간담회 형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그냥 방조를 했다면 결국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규정을 좀 어느 정도 내려줄 결정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국무회의의 당시에 여러 상황,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있었던 부분들이 국무회의나 그런 정식적인 회의로 볼 수 있느냐 그런 판단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와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과정을 거쳤느냐 이 두 가지가 앞서 13일과 앞으로 있을 24일인가요? 24일에 이 두 건의 결정문에서 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는 네.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해서 인용 기각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200명을 했어야 되는데 왜 150명이냐? 그래서 각하라고 내려버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이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5가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쟁점 중에서 네.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3가지고 2가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지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쟁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200이냐 150일이냐 그 문제까지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200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이 안 됐으니까요. 아예 판단을 안 하고 150일로도 충분히 가능한 총리 탄핵에 대해만 집중해서 나머지 2개에 대해서 판단해서 뭐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뭐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거 제가 뭐 법 전문가가 아니라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각하를 할 거면은 변론길까지 열고 나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고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결정이지 각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윤희석 대변인하고 같은 생각인 부분들은 각하라 할 것 같았으면 벌써 굳이 뭐 한덕수 총리를 이 시간까지 끌고 오진 않겠죠. 저는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 지정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하나의 그냥 요건을 넣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헌재가 너무 정치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면 헌재가 정말로 공정하고 독립된 상황에서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선인 것 같다라는 것이고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각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의 어떤 실체적인 어떤 요건들을 다 따졌을 때는 아마 반반의 어떤 결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절반 정도 서로 간의 의견으로 저는 결론을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자주 모입니다. 이 자주 모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실랑이도 벌어지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백혜련 의원이 달걀에 맞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참 제가 맞은 것처럼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 장면이 그 카메라에 찍히면서 충격을 받으셔서 국민들이 대단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그 가까운 거리에서 던진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지금 이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감정들이 서로 완전히 반대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 흥분 상태가 높아져 있다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장외에서 국회의원분들이 저는 이제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제가 국민의힘이고 소속이고 뭐 민주당 소속 이걸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에도 바라는 결정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막 강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먼저 이 제도권 정치인들부터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거기에 좀 그것을 보고 좀 감정을 좀 다스리시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의사 표현의 방식이라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다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 그게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본인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물리력이죠. 저게 날계란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게 다른 걸로 대체됐을 때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냥 손만 들어도 위협이 되는데 저 날계란을 저기 서서 맞았던 의원 당사자 백혜련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리가 또 멀리서 던졌기 때문에 그 가속력이 붙어서 엄청 또 놀랐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작은 바늘도둑이 서도둑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 백색 테러 자체는 결국에는 초창기에 바늘도둑들을 제대로 공권력이 잡겠다는 엄단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풀어준 어떤 그런 요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권. 특히나 이 장애에서 한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드는 분들을 향해서 싸우자. 국민의 저항권. 십자군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자. 헌재를 가로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께서 그냥 날개를 하나 던지는 게 무슨 폭력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날개란이라 할지라도 정치 테러에 속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이 경찰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엄중한 처벌과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대장동 의혹 재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출석을 안 한 것 때문에 뭐 과태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특히나 한 정치인이 최근에 보면은 여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이 각기다른 내용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석률이 좋아요. 꼬박꼬박 다른 재판들 지금 다 출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고 뭔가 이 장외에서의 어떤 양 진영의 극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정치적인 활동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인 요청이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시간상 안 되니 좀 증인 출석을 못 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 이번에는 알다시피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잖아요. 거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발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각 진영에서의 원성과 어떤 긴장 고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피하거나 뭐 재판에 불복하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재판은 나오셔야죠. 재판 안 나오신 게 여러 번 되니까 그만 비난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일반 국민이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재판부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얘기하겠어요.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일반 국민과는 다른 행동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런 행태를 보여서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절대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갤럽과 관련된 내용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이 조사를 한 거고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돼 있고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텐데 일단 51대 39로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는 우세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또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4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선 어떤 해석을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별다른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 탄핵 심판 과정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결과가 빨리 나와라 하는 이제 마음이 많이 있으실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미 정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여론조사에 많이 응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변화가 없을 거다.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정권 교체 요구가 유지보다 우세하다. 네. 이건 아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탄핵을 당했다고 하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뭐 51대 39가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석. 일단 뭐 현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높다는 게 수치로 나타난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실질상 들어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결국에는 조기 대선 국면을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인 상황에서 저 정도 수치면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진영 있는 사람들은 정권의 어떤 심판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지도를 보면은 3월 첫째 주부터 3주간 계속해서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으로 뒤집히면서 저는 이게 크게 변동 없는 추이를 보이는 것들은
국민들이 지쳤습니다. 어디에 지쳤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인용,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결정이 나오는 순간부터 내가 선택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판단하고 싶지 않다. 라는 심리적인 어떤 포기 상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서 파면에 이르른다면 저 수치는 그때부터 다시 추렁이기 시작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